이번 시간부터는 그 권리분석 강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우리 나중에 보기로 했고요. 질권은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근저당권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고요. 용의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상권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토지 위에 내가 뭔가 내 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A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B가 돈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상가 건물을 지어서 그걸 임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토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B한테 가서 야, 내가 네 땅 위에 건물을 좀 지을게, 허락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B가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그 대신 지료 뭐 연간 얼마씩 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용승낙을 써주게 되면 B는 그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건축 허가 위에 허가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허가서라는 것은 채권 계약이고요. 채권 계약도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데, A가 이 토지를 C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C가 B한테 가서 내 땅에서 나가 그럽니다. 그러면 B는 나는 A한테 허락받고 건물 지었습니다 얘기하겠죠. 근데 C가 뭐라 그럽니까? A한테 허락받았지 나한테 받진 않았으나 그럼 나가. 그럼 나가야 됩니다. 이거 헐어야 돼요. 반대로 A는 그대로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B가 건물을 C한테 파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C도 여태까지 B가 잘 쓰고 임대해서 수익 짱짱하게 올리는 거 보고 욕심이 나서 샀는데, 사가지고 있었더니 A가 와서 야, C야 나가. 너 왜 내 땅 위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가 잘 쓰던 거 그대로 인수받은 건데요. 아니, 나는 내 땅 쓰라고 B한테 허락했지 너한테 허락한 적 없어. 그럼 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채권 계약이라서 그런 건데요. 처음에 건물을 질 때 A하고 B가 서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그 계약에 따라서 이 토지 등기부 등본상의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지상권 물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권은 그 부동산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A가 C한테 매도를 하든 B가 D한테 매도를 하든 이 관계는, 지상권은 계속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헐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상권입니다. 자, 이 지상권은 사실 그 자체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거와 유사한 형태인 법정지상권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챕터를 달리해서 나중에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결론은 이 지상권, 전 시간에도 예를 들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은 뭐다? 돈인가? 아닌가? 그죠? 결국에는 지상권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각에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한테 그대로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권리가 이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상권은 인수되는 게 맞고요. 또 지상권이 가장 선순위로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건 다 소멸되더라도 얘는 살아있는,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말소기준권리 이론에서는 이 지상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요.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된다. 선순위라는 건 이제 돈이 목적인 권리보다 선순위, 이런 의미겠죠.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상권은 원래 소멸되는 권리인데 선순위로 빠져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수된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지상권은 원래 인수되는 권리고요. 돈이 목적인 권리보다 후순위로 빠져 있을 때 이때는 원래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돈이 목적인 권리, 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상권. 그럼 이 지상권을 인수하게 되면은 낙찰자는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상권이라는 건요, 토지가 있고 그 위에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권
설정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권자. 자,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상권 설정하고 나서 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5년으로 잡았다. 요즘 건물 우리나라 건축 기술 좋죠. 뭐 40년, 50년, 80년까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계약 기간, 지상권 설정 기간 5년 지났으니까 나가.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원칙대로 따진다 그러면 5년이면 거의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을 헐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지상권에 대해서 최단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단 존속 기간. 당사자끼리 어떻게 약정을 했던 간에 뭐 5년으로 했던 10년으로 했던 상관없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단 존속 기간까지는 무조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견고한 건물, 견고한 건물, 그 다음에 나무, 인목이라 그러죠. 요런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30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의 건물 15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공작물 이런 건 5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요건지 사실 애매해요. 그러니까 토지 매각 사건에서 그 위에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수적으로 이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30년은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상권 설정자가 멋모르고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못 내보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좀 쓰고 싶은데, 내 땅이라서 내 맘대로 좀 쓰고 싶은데. 그래서 30년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30년이 된 다음에 야, 이제는 끝났다. 너 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요. 아직도 쓸만하거든요, 건물이. 그러면 또 이걸 헐어야 되는 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큰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때 지상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법률이 규정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물 쓸만해. 근데 내가 나가면 이 건물을 헐어야 되니까 갱신해줘 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는 이 청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절하는 순간 이 지상권자한테 새로운 권리가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없던 권리가. 얘가 이걸 거절하는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게 뭐냐 하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 계약갱신 못해줘? 그래도 건물은 나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 건물 네가 사 이겁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이런 청구가 있게 되면 요거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요거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거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할 때 계약갱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어찌됐든 지상권자는 건물의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절대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죠. 계약을 갱신하거나 그거 못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게 지상권자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권리지만 반대 입장인 지상권 설정자,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둘 다 개인인 경우는 거의 실무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뭐 이건 지금 내용 보시면 거의 토지의 소유권을 넘긴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등기상의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 뿐이지 사용권 자체가 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살려면 사, 지상권 설정은 못 해줘.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인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주로 지상권 설정을 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국가 또는 국가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토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지표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상과 지하에도 미치거든요. 어쨌든 남의 토지를 지나간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가 얘한테 지상권 설정을 해야 되고요. 위로 KTX가 지나간다. 아니면 뭐 한전에서 철탑이 지나간다. 전신주가 지나간다. 이런 것들도 다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상, 지표, 지하를 다
다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상권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목적인 권리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목적인 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이 되면 돈이 목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지상권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무슨 농협이라고 볼게요.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농협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농협에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뭐 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어떤 권리들이 쭉 설정이 돼 있을 수는 있겠죠. 자, 농협이 근저당권 설정하고 또 농협이 지상권도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 일자로 봤더니 서로 같은 날 설정을 했어요. 같은 날. 이렇게 되면은요, 같은 날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등기상에는 분명히 순위가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같은 구에서는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순서대로 권리 설정의 순서가 정해지고요.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 순위 번호가 따로 매겨지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겠죠. 그거는 접수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접수 번호 순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납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부동산 상에 두 권리의 순위가 애매한 경우,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같은 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농협이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건 돈을 꿔줬기 때문에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명확한데, 농협이 지상권도 설정했다? 농협이 이 땅 위에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건가? 이런 경우는요, 10중 8구 아니라 거의 99% 이상이 이 농협의 지상권은요, 담보권 강화, 다시 말해서 이 근저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상권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거기다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지상권이 이 근저당권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한번 볼게요. 토지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농협한테 돈을 꾸면서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권을. 그럼 농협이 여기다가 잡고요. 이런 상태에서 A가 농협한테 빌린 돈을 갖고 여기다 건물을 세워버려요. 그러면 농협의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이 건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질 않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농협은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할 거고요. 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만 매각을 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물론 나중에 공부하게 될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토지를 낙찰 받아가지고 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나가라. 제발로 안 나가겠죠. 철거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건물 철거 소송해야 되고요. 승소하면 강제집행해야 되고요. 강제집행 비용 내가 내야 되고요. 철거하는 비용 만만치 않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걸 낙찰 받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봐요? 농협이 손해를 보잖아요. 건물 없을 때 아주 온전한 사용가치가 높은 토지 그대로 담보가치를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담보가치가 지금 훼손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은요, A 또는 A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청을 들어가면요, 구청에 거기 건축 허가 서류에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서 담당 공무원이 쭉 보는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농협입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다면 농협의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농협한테 가겠죠. 동의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 건물 올라가면 우리 근저당권 훼손돼서 안 돼요. 하던가, 아니면 좋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 완공되는 순간 요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도 우리 근저당권 추가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끔 확약서 써주세요. 그래서 그거 받고 허가서를 내준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상권은 원래 그 토지 위에 뭔가 내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아닌 거죠. 담보권 강화. 어찌됐든 돈이 목적인 권리 이후에 설정된 거니까 설령 그 권리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문제가 이 농협이 자기 그 저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착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상권을 선순위로 잡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잡는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상권은 원래 인수되는 권리고 얘 인수시킨다고 하더라도 불축의 피해자는 없기 때문에 얘 인수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본 것처럼 농협이고 설정일자도 같고 이럴 때는요. 농협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당신네들이 지상권하고 저당권 같이 설정을 했는데 이거 담보권 강화를 위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낙찰 받아가지고 오면 요 지상권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좀 교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싫어요. 우리 안 내줍니다라고 하면 입찰 안 받겠죠.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입찰가는 점점 최저가는 떨어질 거고요.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농협 자기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상권인데 이게 뒤집힘으로 인해 가지고 담보권을 훼손하는 지상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농협이 알아서 법원 경매 절차에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건 지상권은 인수되는 거지만 누구든 낙찰 받아서 나를 찾아오면 말소 서류 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럼 그 취지가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 물건이라면 지상권이 설령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입찰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지상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한번 볼게요. 전세권. 전세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남의 집 전세 보증금 내고 사는 거. 요건은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급부인데요. 또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주택, 빌라를 임차하고 들어갔어요. 이거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월세인데 어떻게 전세권을 설정합니까? 그 개념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등기하면 전세권이고요. 등기 안 하면 그냥 임차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급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전세권 설정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반드시 급부가 돼야 되고요. 무상으로 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임대차 아니고 사용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대차. 그거는 보증금 없이 월세 없이 친구가 어려우니까 야, 우리 방 한 칸 비는데 그냥 우리 집 와서 살아. 이래가지고 와서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용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전세권, 지금 공부하시는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등기된 전세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남의 집을 내 집처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목적은 뭐예요? 돈입니까? 아닙니까? 돈이 아니죠. 우선은. 그죠? 돈이 아닙니다. 그 집을 내 집처럼 사용하기 위한 권리지 돈 받으려고 돈 꿔주면서 설정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요. 또 똑같이 반복됩니다만 돈이 목적인 권리가 아니니까 경매 절차에서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거고요. 만족시켜 줄 수 없으니까 인수되는 거고요. 다만 근저당이나 또는 가압류나 이런 돈이 목적인 권리가 먼저 설정된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원칙에 의해서 얘를 인수시키면 얘가 손해를 보겠죠? 그죠?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얘 인수되면 낙찰가 낮아질 거고 그럼 얘네들한테 줄 돈, 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불축의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세권이고요. 근데 전세권 우리 앞 시간에서 말소기준 권리 공부할 때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권리 없는 권리 거기서 전세권 제가 가로 열고 일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전세권이 애물단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돈이 목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요. 전세권이라는 거는 보증금을 급부를 제공을 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쓰는 게 전세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체만으로는 용의권입니다. 사용해서 그 사용으로서의 이익을 얻는 권리. 그죠? 근데 법이
반드시 급부를 제공을 해라 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공짜는 전세권이 안 된다. 그러면 법이 반드시 돈을 내라 라고 강제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반환받을 권리까지 같이 보장을 해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 기간 동안은 안 되고요.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이 전세권에 기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순간 얘는 원래는 아닌데 그 순간 얘는 돈이 목적인 애로 바뀌어 버립니다. 또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고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이자를 안 줬는 모양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전세권자 반드시 돈 내라고 법이 강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당받을 기회도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또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권은 원래는 용익권이지만 우리 민법이 이 용익권적 권능에 담보권적 권능을 갖추졌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애가 얘예요. 근데 우리 경매 그 권리분석상에서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이, 그 목적이 돈이냐 아니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 두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전세권이 돈이 목적인 때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멸의 원칙을 갖고 있고요. 돈이 목적이 아닌 때는 인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돈이 목적인 권리로 봐줄 것이냐, 어떤 때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로 봐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는 전세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아, 나는 이거 그냥 계속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용익권으로 사용할래요. 또는 아유, 나는 이제 경매 나왔으니까 이 집 정 떨어져서 못 살겠습니다. 배당받고 나갈랍니다. 하면은 돈이 목적인 권리로 봐주는 겁니다. 그 의사표시는 뭘로 해요? 배당 요구.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아, 두 가지 권능 중에서 돈 달라고 했으니까 돈이 목적인 권리로 쓰겠다는 의사표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다음부터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하고. 근데 입 꾹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해요. 돈 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아, 그러면 너는 원래는 용익권이고 그걸로 계속 하려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사용수익권,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로 봐줍니다. 단 이렇게 돈이 목적인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뭐 가압류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목적인 권리 이후의 전세권은요, 어차피 지가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든 상관없이 얘는 소멸이죠. 그죠? 이렇게 소멸되는 전세권은 당연히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해주고 말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결국에는 전세권자가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는지 그거를 면밀히 살펴볼 실익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세권자가 가장 선순위로 나와 있을 때, 전세권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있고 이렇게 권리 설정이 돼 있다고 봤을 때는, 그죠? 얘가 돈이 목적인 애라면 소멸될 거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인수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때는 전세권이 가장 선순위로 올려왔을 때는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 안 했네요. 근데 봤더니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는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 전세권자가 그 배당을 받는 경우를 배당 요구를 한 경우와 경매 신청 채권자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책들이 많은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의미는 배당 요구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경매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는 그런 부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이 선순위로 빠져 있을 때, 후순위 있을 때는 뭐 무조건 소멸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부동산의
일부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하나 있고요. A가 소유자인데 이 A가 B한테 돈을 꾸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이럴 때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은 일단 설정되면 이 부동산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이 부동산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요 중에서 안방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저당권이 이 근저당권 포함한 개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럼 그 이후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든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든 이 저당권의 효력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왜냐면 저당권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거니까 여기에 일부에 다른 거에 설정돼 있다, 전부에 설정돼 있다, 다 서로 효력 범위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데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입니다. 우리 다세대 주택, 주로 빌라라고 표현하는 다세대 주택은 뭐 이렇게 4층짜리 집에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소유권이 다 따로 있는 거죠. 우리 빌라 내가 201호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죠? 그죠? 이게 다세대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이거 건물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입니다. 등기부등본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물리적으로 각각의 호실을 독립적인 가사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뽑은 것 뿐이지 부동산은 한 개의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요. 그 근저당권은 이 건물을 전체에 미칩니다. 효력이. 근데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301호, 3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 A가 들어오면서 전세권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B가 또 들어오면서 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순서대로 기재를 하면 어떻게 돼요? A 전세권, B 전세권, 그 다음에 C 근저당, 뭐 이후로 뭐 가압류든 뭔가 쭉 설정이 돼 있다고 보자고요. 자, 이런 상태인데 A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B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한 A는 돈이 목적인 권리로 봐준다고 그랬죠. 그죠? B는 돈이 목적인 권리가 아닌 걸로 봐주고요. 그래서 우리 말소기준 권리 이론에서는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포함한 나머지 전부 다 소멸.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301호 A의 전세권은 여기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전세권 302호 여기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세권과 이 전세권은 그 효력 범위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때문에 B가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전세권이 돈이 목적인 권리 이후에 설정되면 얘는 원래 인수되지만 얘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효력 범위가 충돌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시키면 얘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효력 범위가 서로 다른데 왜 옆집 점세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리 분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배당 요구했으니까 돈이 목적인 애고요. 돈이 목적인 애니까 그 자체로 소멸입니다. 얘는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인수되는 거고요. 근저당권은 원래 돈이 목적인 권리니까 그 자체로 소멸이고요. 얘가 있으니까 이후에는 다 소멸이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지금? 말소 기준 권리는 자기 포함 이후 다 죽고 자기보다 선순위만,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만 인수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 이론이잖아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얘라고 한다면 이후에 다 죽는 건 맞는데 그럼 앞에 건 다 살아야 되는데 얘 죽잖아요. 얘 말소 기준 권리 아닙니다. 그럼 얘가 말소 기준 권리인가요? 얘가 말소 기준 권리라면 자기 포함해서 이후에 다 죽어야 되는데 얘 살잖아요. 얘도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전세권, 근저당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요, 그냥 말소 기준 권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얘의 효력 범위가 역인지 전체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얘가 배당 요구했네, 그럼 얘 말소 기준 권리네,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이유는 다 죽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말소 기준 권리만 신뢰하고 권리 분석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말소 기준 권리가 없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는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 100% 맞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틀리는지 그 사례를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가장 올바른 정확한 권리 분석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론 용익물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등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